스카이어 스르프 타임즈 2024년 1월 28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저성장 구조는 뉴노멀이라고 소제목을 오랜만에 다시 표현해 보고요. 구독, 좋아요는 꼭 계속해서 말씀드려야 되겠어요. 좀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동기부여가 되고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김 위원장과 러시아의 동반자 관계는 경제 성장을 촉진시켜 즉각적인 분쟁을 방지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우크라이나의 새로운 목소리라는 매체에서 보도를 한 내용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남한과의 전쟁에 대한 열망과 준비를 보여주고 있지만 부분적으로 러시아에 대한 무기 판매로 인한 경제 성장은 북한이 분쟁을 피할 수 있는 이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런 시각을 보도를 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10월 이후 200만 발 이상의 포탄과 탄도미사일을 러시아에 보내 수십억 달러의 군사장비 매출을 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보도를 한 내용입니다. 푸틴은 북한과의 무기 거래를 부인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증거물들이 나오고 있다. 또한 푸틴은 한국에 우크라이나에 실질적인 무기 지원을 한다면 한러 관계는 붕괴될 것이라고 경고를 했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최초 한국 전쟁처럼 최소 한국 전쟁처럼 3년을 갈 것 같다. 지금 뉴스는 휴전 타진을 간접적으로 푸틴이 미국에 했다는 얘기들이 뉴스가 또 나왔습니다. 그리고 계속 끌면은 러시아 국력은 더욱 더 소진될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북한 김정은의 목적은 자기네들 스스로 전쟁은 안 일으키겠지만은 전쟁을 피할 생각은 없다. 전쟁이 일어난다면은 남한을 대한민국이라는 공식 명칭을 이제 쓰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제 인정을 한다는 얘기인지 뭔진 모르겠습니다만은 남한을 초토화시키겠다. 핵으로서. 남북 휴전 70년 상황에서 남북 각자가 무기 팔아 돈을 벌면 좋은 것 아니겠어? 그래도 제1주적은 변함이 없는 게야. 이렇게 이제 엄포를 하면서 김정은이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우크라이나에서 이런 보도를 했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거고요. 또한 영국 언론에서는 너무 그 전쟁 위기 뉴스를 좀 자제해야 되지 않겠냐. 한반도에 대해서는 그런 뉴스도 있습니다. 러시아의 최고 외교관은 미국, 한국, 일본이 북한과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제가 영어 원문을 좀 봤어야 되는데 AI가 알아서 이렇게 순서를 정해주는 모양이죠. 아니면은 이 외무장관이 한국을 2순위로 또 미한일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미국 입장에서 유엔에서 얘기했는데 뭐 이렇게 표현해 준 거 기분은 나쁘진 않아요. 일본부터 먼저 나올 줄 알았는데 하긴 한국이 당사자국이니까 한국부터 얘기를 하는 게 맞겠죠. 김동영, 이것을 편집은 뭐 AP에서 뭐 에디스 엠미라고 그 리더, 이게 뭐 편집장 그 직함 같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유엔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새로 만든 군사 블록이 군사 활동을 강화하고 대규모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한국, 일본은 연합 군사 훈련이 본질적으로 방어적이며 점점 커지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 대처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뭐 객관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해줬어요.
라브로프 장관은 북한에 대한 한국의 언사가 갑자기 더욱 적대적으로 변했다고 말했다. 일본에서도 공격적인 언사가 들린다며 미국의 지원을 받아 나토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거론하고 있다. 한미일이 나토의 동지인이라는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북한의 공식 명칭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머리글자인 북한과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군사블록의 목표가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고 말했다. 우리는 북한이 독립하려고 하는 것이지 누구의 곡조를 따라 추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참 그 간접적인 표현이죠. 서양식 표현이고, 양국은 북한이 최근 몇 달 동안 포탄, 미사일 그리고 다른 군사 장비들을 러시아로 운송해 왔다는 미국과 한국의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도를 했습니다. 미국 우크라 장기 지원 새 전략 구상 영토 탈환은 뺐다. 김정우 기자가 한국 일보에서 보도를 했는데, 워싱턴 포스트지는 바이든 행정부 올봄 10년 계획 발표 계획, 지난해 대반격 성과 없어 전략 수정 불가피 판단, 전장서 방어 지원의 무게, 우크라이나도 수령할 듯, 최근에 젤렌스키가 또 찾아간 모양이에요. 미국 우크라이전 장기안에 영토 탈환 뺐다. 젤렌스키 현타. 권윤희 기자 서울신문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이것도 워싱턴 포스트 인용한 기사인데, 미 국무부 우크라이전 10년 계획안 뼈대 보도. 영토 수복에서 진군 방어 전환 속 전투 지원 산업 복구. 크림 돈바스 어쩌나 우크라이나도 남몰래 현실을 자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풀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그 중동 분쟁을 하면서 이런 라인이 형성된 거 아니냐. 트럼프, 쿠르드, 푸틴 라인 대 바이든, IS, 젤렌스키 라인.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한 거 소개를 했죠. 어쨌든 그 2024년 안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좀 휴전이 됐으면 하는데, 현재 점령지역 우리나라 그 휴전선 뺏기, 그래서 열심히 그 휴전하고 같이 아주 악착같이들 싸웠죠. 고지전하고 그런 거 하는 것처럼 하다가 휴전이 될래는지 어떨래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노도의 저출산 고령화, 남북한이 소멸을 향하고 있다. 그리고 몰린 한반도는 분쟁 세계의 제3극의 극이 될 것인가. 오하라 히로시라고 국제 투자 분석가가 현대 비즈니스에 기고를 한 글인데요. 나름대로 많은 식견은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선 일본의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한데, 그거부터 얘기를 하고 자기네들 얘기부터 했어요. 중국의 위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는데, 자기가 그 잃어버린 50년인가 이런 글도 기고를 했고, 일본의 버블 붕괴 이상의 창극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은 비참하다. 왜 비참하냐? 최저 출산율 때문에 그렇다. 0.7에 있듯이 OECD 회원국 중 가장 비참한 상황인 곳이 한국이다. 참고적으로 블룸버그는 한국이 자살률에서도 그 최악이다. 10만 명 중 26명 자살, 2021년도도 OECD 회원국 중 최악이다. 이렇게 소개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외다리 타법이 벗어나다. 이 외다리 타법은 일본 야구 선수 장훈의 외다리 타법을 비유를 한 것 같은데, 연합뉴스 2018년 9월 5일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매출액 합계액은 한국 GDP의 20%였고,
또 10대 기업의 GDP 대비 매출 비율은 44.3%였다. 1위인 삼성전자는 14.6%였다. 일본의 경우 상위 10개 회사의 매출액 합계는 GDP 대비 24.6%, 미국은 11.8%인데 너무 10대 대기업한테 매출 비율이 44.3%로 기울어져 있다 이거죠. 그래서 뭐 국내에서 빈부격차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약점은 일본 반도체 장비 및 소부장에 너무 또 의존하고 있었다. 이런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도 거대한 미국 시장에서 현대자동차가 뭐 쭉 잘 나가고 있습니다만 신차 판매량의 약 40%는 일본 차가 아직 차지하는 상황이다 라고 한껏 자부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북한 출산율은 아마도 1.4나 1.6으로 추정되고 있고 작년 12월 6일 그 요미우리 신문도 북한도 이런 상황 때문에 어머니들을 만나가지고 어머니들과의 대화라는 것을 해서 애들을 많이 낳으세요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의 칼부림 대장, 요 칼부림, 이게 그 사무라이 용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말로 얘기하면은 그 행동대장이겠죠. 그렇게 이제 그 했고, 북한이 처음에 그 설립이 될 때 그 소개를 했고, 러시아가에 의해서 북한 정권이 수립이 됐는데 러시아 자신의 핵 공격은 자멸의 각오가 없으면 할 수 없지만 북한의 핵 사용에는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공산주의 중국의 대만 침공은 아마 2022년 3월 18일 공개 푸틴만이 아곡인가 미국의 폭소 부추기는 운전과 같은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아마 당분간 없을 것이다. 뭐 전에도 이 사람이 뭔가 의견을 써낸 게 있는 거 자기 쭉 써냈던 의견들이 대부분 맞아 돌아간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남한 더하기 북한이라는 한반도 정세는 예단하기 어렵다. 우크라이나 중동에 이은 제3극은 이 한반도가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일본도 무방비로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미국은 한반도 전쟁 위기를 계속 이 싱크탱크들이 나타내고 있죠. 뭐 항상 와 있으니까 우리는 무감각해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실제 미사일 쏘고 뭐 이런 거는 이제 일본 바다 쪽으로 동해 일본 측 가까운 쪽까지 쏴대니까 일본은 뜨끔뜨끔 하겠지만은 북한이 그 서쪽으로 쏜 거는 뭐 별로 없죠. 서쪽으로 쏘면은 또 중국을 향해서 쏘는 거니까 대부분 동쪽을 위해서 쏘는데 연평도처럼 그 연평도까지 포탄이 날아오게 하는 그런 또 도발 행위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하는 뉴스들이 나왔죠. 어쨌든 한반도 정세는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김정은이가 전쟁을 일으킬 것 같지는 않다는 거에 베팅하겠습니다. 저는. 개파는 정책 집단 역할도 활발하게 후지TV 정치부 기사인데 지금 일본 자민당대 그 6개 파벌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자민당의 파벌 파티 자금 미기재 사건에 대해 아소파 회장을 맡고 있는 아소 부총재는 파벌은 정책 연창의 장으로서 정책 집단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활발하게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책을 관리에게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정책을 크게 공부, 연찬, 입안해 국민의 신탁에 응해 나가야 한다. 파벌을
정책 집단으로서의 기대에 부응하는 집단으로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파벌의 역할을 강조했다. 정책 연구를 한다 이거죠. 싱크탱크처럼. 이렇게 이제 긍정적인 측면으로 나는 파벌 나는 해체 안 해. 이런 얘기인데 자민당 6개 파벌 중 기시다파, 아베파, 니카이파, 모리야마파가 파벌 해소를 표명한 가운데 모태기파와 함께 아수파는 정책 뒷단으로 이어갈 입장이다. 그러면 기시다파가 현재 총리를 하고 있는데 파벌을 해체한다고 한다면 남는 거는 모태기파와 아수파인데 이 사람이 향후에 그 키맨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와요. 그래서 기시다 총리는 트럼프를 상대할 주자로 지금 이렇게 엮어서 나가는 중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뭔가 그 해소를 할 때 그 한일 국교 정상할 때도 기여를 했고 또 이태원의 것도 와서 참배를 해줬고 여러 가지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 일본 재무장관도 했었고 또 2004년에 2024년에 화폐 발행을 개혁한다고 또 이렇게 나와 있죠. 재무장관 시절 때 한 건데 진짜 올해 화폐가 바뀌는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미 터키의 F-16 매각, 스웨덴 나토 가입 승인. 요게 그 빅딜인 것 같아요. 요걸 워싱턴 공동 교토통신의 보도인데 미국 정부는 26일 터키의 미제 F-16 전투기 40대 매각을 승인해 의회에 통보했다. 관련 장비를 포함한 총 매각 금액은 230억 달러, 약 3조 4천억 엔이가 될 전망이다. 터키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구형 79대의 최신화도 포함된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요. 터키 의회가 23일 스웨덴의 북대서양 조약기구 가입을 승인하는 법안을 가결한 것에 대한 조치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스웨덴 가입을 반대한 것은 F-16 매각 승인을 이끌어내기 위한 흥정이었던 측면으로도 알려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소련제 전투기를 사기에는 불안하고 미국 거가 좋아서 사긴 사야 되는데 미국하고 약간 지금 껄끄러운 관계다 이 말이에요. 중동 문제 때문에도 그렇고 터키야말로 중간에서 양쪽의 그 간을 보면서 일로 갔다 절로 갔다 하고 있습니다만은 트루키에가 나토에는 가입이 되어 있는데 지금 EU에는 가입이 지금 안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죠. 저건 나토 문제까지는 유럽으로 그 EU에서는 인정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 그 터키가 유럽하고는 뭐 십자군 전쟁 등등으로 해서 아주 이 적대 관계였는데 세계는 그렇게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독일 같은 데서는 그 우리나라 이 광부나 뭐 이런 사람들이 가기 전이나 지금도 그 투르키인들이 독일 경제의 그 밑바닥에 가가지고 취직을 해서 이렇게 하기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인적 교류 면에서도 경제적인 면에서도 이제 무관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중동 분쟁으로 미 터키 관계는 매우 불편하다. 하지만 국익에는 그런 거 없다. 쿠르드족 독립 문제로 시리아 쿠르드족 무장 세력을 공격했다. 이런 뉴스를 알게 됐죠. 중동 문제 어저께 취급을 하면서. 분노한 트럼프, 이진 캐롤 사건에서 8,330만 달러 손해배상 판결로 연기. 이 연기라는 것은 그 소송을 다시 불복해가지고 걸겠다 이런 거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마틴 펜 갤레리라고 더 가디언지에서 보도를 했는데 작가 이진 캐롤이 성폭행 혐의로 제기한
명예훼손 사건에서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8,330만 달러의 판결은 전 대통령의 반대자에 의해 축하되었고 법률 전문가들에 의해 분석되었고 2024년으로 추정되는 공화당 백악관 지명자와 그의 충직한 지지자들에 의해 조사되었다. 그러니까 바이든이 그 공격을 했다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판결 직후 민주당의 공작원이자 활동가인 존 쿠퍼는 트위터를 통해 보상적 손해보상금 730만 달러, 카롤의 명예회복을 위한 1100만 달러,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금 6500만 달러, 트럼프는 정말 망쳤어요 라고 발언을 했다는 거예요. 트럼프는 또한 선거 전복, 기밀정보 보유 및 은폐자금 지급, 그의 사업에 대한 민사소송, 그리고 지지자들의 1월 6일 의회 공격으로 반란을 선동한 혐의로 투표에서 그를 제거하려는 시도로 91개의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잠깐 대통령 안 나오게 하려고 민주당에서 그냥 악을 쓰는데 그것을 슬랩 소송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더라고요. 성립도 안 될 것 같은 것도 막 그냥 소송을 걸어버리고 민주당 애들이 좀 건전한 페어플레이 같지는 않은 느낌도 있어요. 성폭행이라 그러면 트럼프가 이 할마시를 폭행했다는 게 아니고 뭔가 증언하고 뭐 하는데 잠깐 이 여자분 작가의 명예훼손을 했다는 거로 이게 무음으로 이런 걸 해놔야 되는데 안전 문자가 온 거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공화당과 대통령 경선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대통령 선거 후보가 될 거는 될 것 같고 미국 정치가 아주 뭐죠? 우리 진흙탕 싸움, 개들이 진흙탕 싸움을 뭐라고 사자용어로 그러는데 이게 검버섯도 이렇게 나고 뭐 이 여자분은 뭐 장관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명예훼손이면은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해서 우리나라 뭐 명예훼손 소송 걸어봐야 뭐 크게 돈이 안 나올 거예요. 그런데 미국은 아예 그냥 상대방이 뉴욕 시장 했던 그 사람도 그것 때문에 파산했다며요. 그런 뉴스도 있었습니다. 작은 돈이 아닌데 8,300만 달러면은 도대체 우리나라 돈으로 뭐 얼마, 머리가 나빠서 금방 계산이 안 됩니다. 2024년 한국 중추에서 엄청난 이변이 시작되었다. 토요장이라고 제한국 컨설턴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개념이 잘 모르겠어요. 국내에 와서 컨설팅 하는 사람이랬는가 어떤 사람인가 모르겠는데 한국에서 시작된 탈당, 논파, 반일 때리기의 의외의 현실과 한국이 맞이하는 신국년의 내용 해가지고 한국에서 지금 탈당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는 계기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거물인 이낙연 전 대표가 탈당의 신당을 창당하겠다고 발표한 거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거고 완전히 논파한 남자라고 이준석에 대해서도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준석이를 꽤 높게 평가하고 있네요. 하지만 2022년 7월 과거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져 당원 자격 정지 6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어쨌든 이준석은 내가 아는 우리 정치 중 가장 현실적이고 상식적인 이론으로 좌파의 주장을 국민 앞에 철저히 논파한 인물이다. 이 토요장이라는 사람이 한국인인가? 일본 국적도 가지고 있는 건지 내 어쩐지 모르겠는데 한국이 그래서 봄 총선에 큰 의미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결론 같던 하는데 뭐 제목은 엄청난 이변이 시작됐다 뭐 해가지고 제목을 한껏 부풀렸는데 어쨌든 지금 봐가지고는 국힘이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기를 개인적으로는 희망을 합니다. 그렇게 돼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전 세계 전기차의 부품 공급 CTR 매출 2조 눈앞. 창원 이은영 기자가 조선비즈에서 보도했는데 CTR이라는 업체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자동차 부품 회사인데 경량화된 스티어링, 조향장치와 서스펜션, 현가장치를 주로 제조한다. 스티어링과 서스펜션은 자동차의 주행 안정성과 직결된 부품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 이 사람이 3세 경영자인데 자기가 들어오면서 경영혁신도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현대차하고 그 GM에도 납품하고 포드 등에도 납품을 한다 이렇게 돼 있고 CTR은 국내 10개 공장을 비롯해서 중국과 베트남에도 공장을 1개씩 두고 있다. 다음 시장은 중국, 중공장 상반기 내 100% 확충해서 지금 증설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여기에 물음표를 좀 붙이고 싶어요. 중국 차에 장사하기 위해서 이런 그거를 할 거냐. 그러면은 이게 옛날엔 쇠로 만들었는데 그 조향장치 뭐 이런 거를 강상우 대표는 우리만의 핵심 기술인 알루미늄 단조 기술을 활용해 경량화된 전기차 부품을 더 개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게 거의 로봇 자동화로 해가지고 무인 시설에서 그 생산해내는 그런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표현에도 나왔지만은 자기가 3세 경영을 하면서 2세의 역량이 부족한 경영진을 내보냈다. 그런데 그걸 경영혁신면에 그걸 썼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3세 경영이 오면은 2세 경영 때 일했던 경영진 임원들은 어, 그 주인보다 나이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예의상 다 그냥 나갑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도 그 제가 일했던 그 조직에서 그 3세가 이 전무로 들어올 때 그때 제가 나온 것 같아요. 초진급을 하더라고요. 1, 2년 후에 부사장, 그 다음에 사장, 지금은 회장으로 돼 있어요. 벌써 세월이 참 빠르네요. 전쟁 무반성 일본에 폭탄 던진 극좌단체 조직원 49년 만에 자수. 고명석 기자 한겨레에서 보도를 했어요. 1970년대 일본 전범기업들의 폭탄 테러 무장 조직원. 마지막 가명 아닌 본명으로 말기암 투병 중. 요게 잠깐 위로 올라갔네. 이 사람이 그 기리시마 사토시라고 반일 동아시아 반일 무장전선 조직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어, 동아시아 반일 무장전선은 1974년 8월 미쓰비시 중공업 본사 폭파 사건, 같은 해 10월 미쓰이물살 본사 폭파 사건 등 1974년에서 1975년 일본 기업 본사나 공장을 연속으로 폭파한 신좌파 무장투쟁 그룹이다. 이게 여자인 줄 알았는데 이제 그때는 머리 기르는 게 유행이었죠. 1970년대 초. 저도 그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쯤인가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음, 저는 뭐 운동권 뭐 이런 애들은 뭐 저희보다 나이가 좀 어리니까, 어쨌든 일본도 그렇게 좌파 운동이 좀 했다는 거죠. 대학 중퇴생이고 한국 근현대사 전공 대학원생이고 회사 원동으로 구성됐던 동아시아 반일 무장전선은 일본 제국주의 침략과 식민지배로 성장한 주요 기업들을 폭파하며 일본의 무반성과 무책임에 대한 대가를 칠 것을 요구했다. 한국 입장에서는 아주 그 좋은 일들을 한 것 같죠. 그런데 마지막에 그 폭발을 했던 데는 일본의 그 한국산업경제연구소라고 그러는데 한국이 아니고 일본에서 한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침략 봉사활동의 거점이라고 보고 테러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자관 이 법학부 법대를 다녔네요. 재학 중에 동아시아 반일 무장전선을 결성을 하고 기업 폭파 사건에 관여했다. 주동자였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원래 주동자들은 행동대원, 그 북한은 아까 그 칼부림 대장이 됐는데
원래 운동권 애들이 진짜 그 애들은 겉으로 앞장 안 쓰죠. 뒤에서 그냥 지시만 하죠. 그 유명한 사람이 그 누구예요? 그 저기 야당의 갑자기 학교 선배라는데 2년 선배인데 누구 있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뒤에만 있고 그래 안 잡히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삼성가처럼 입어볼까? 패션계 슈퍼 인플루언서 된 재벌들. 김정우 기자 한경비즈니스 2024년 1월 27일이네요. 왜 그 띄워줄까 이렇게 이부진 호텔 신라 사장 여기에 그 북촌 설화수집에서 열린 한국 방문회 행사에 빠투 가방 난 처음 들어보는데 이게 또 매진이 됐다며요. 이게 가방인가? 여기 무슨 요게 가방이고 요건 뒤에 있는 여자 뭐 이게 뭔지 모르겠네. 그리고 이재용은 출장길에 그 삼성물산의 패션 브랜드 빈폴의 패딩 자켓 요것도 완판이 됐다 그런 얘기고 모델 같은 여자는 DL그룹의 4세이자 인플루언서로 활동 중인 이지영 씨가 보테카 베테나로부터 협찬받은 가방을 들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 요즘 가방 뭐 이런 거 어쨌든 저건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 이거는 아주 유행을 시킨 것 같네요. 이런 뉴스까지 나오는 거 보니까 너도 갔는데 나는 못 갔냐? 우리 국민들이 그런 것 같죠.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뱁새가 황새 따라가지 않아야 저같이 이제 그 보수라기보다는 늑다리 꼰대가 되면은 아니 이런 거 뭐 신경 쓸 일도 없고 까놓고 얘기해서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는데 30분이 걸렸는데 그래서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했는데 목로 부부방송인데 네이버 TV에서 하는 건데요. 티베트 망명정부 인사 인터뷰를 했는데 요 인터뷰 한 사람이 이 사람인지 여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직접 인터뷰한 사람이고 요거는 이제 그 인터넷상으로 통역인은 이제 그 개인 비밀을 위해서 이렇게 그 처리를 했고 그래서 뭐 1시간 이상 인터뷰를 한 내용을 했는데 인터뷰한 사람의 그 인적 사항을 소개를 했고요. 그래서 뭐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그 인터뷰가 진행이 됐는데 자기가 왜 그 망명 정부로 갔냐면은 달라이 라마가 자유운동을 하고 있다는 걸 들었기에 인도로 망명하였다고 소개를 했고 현재 중국에 있는 티베트 상황은 어떤가요? 이렇게지만 저건 중공 공산당이 점령한 이후에 여러 개로 쪼개가지고 지금 디바이드 컨커라고 그러죠. 그렇게 이제 분할 통치를 하고 있다. 소개를 하고 있고 그러나 현재 티베트로 명명되어 있는 것은 사실 옛날 티베트 땅의 50%뿐이 안 된다. 청해성,甘肃성, 사천성, 운난성으로 쪼개졌다. 그러니까 여러 데가 원래는 중국 땅도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현재 자치주, 자치현으로 여러 개로 또 분류해서 나누어져 관리되고 있다. 언어와 문자와 그리고 종교가 있는데 언어와 문자 문화도 이제 계속 탄압을 받고 제한을 받고 있다. 질문, 그러면 지금 티베트 지역에 사는 사람은 중국인이 맞나요? 한 700만 명씩 각각 있다. 그렇게 되는데 사는 지역이 조금씩은 다 다르다. 중국인들은 고산 지역에 잘 못 살기 때문에 좀 낮은 지역에 살고 있다는 것 같이 얘기를 했어요. 거의 뭐 섞이지 않고 살고 있는 것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티베이튼들이 자기 정체성을 지키고자 반항도 했고 지금 한 약 120만 명 정이 감옥에서 죽거나 반항해서 죽었다. 한 사찰의 예를 들면 중국의 공무원이나 중국의 공안들이 24시간 항상 거기에 감시를 하고 있다 그러고 그래서 중국은 티베트 종교 이미지를 그냥 미신 수준 탁으로 만들어 왔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티베트 성녀들도 진짜 성녀가 아니라 그렇게 공무원들이 그냥 중복만 입고 활동하는 게 아닌지 소림사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티벳 승려는 절대 아니다. 입교하기가 어려워서 통제를 받고 있어서 그렇지 일단 들어오게 되면은 100% 티벳 승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티벳 글과 문화를 어떻게 외우느냐? 요즘에 그 중국에서 이 소수민족 자치주한테 중국어를 다 강요하고 만주에서도 조선족 자치주에서도 그렇게 강요를 하고 있죠. 어쨌든 뭐 그 티벳 언어를 일주일에 2번 정도 수업을 하는데 선생이 빠질 때도 많고 뭐 그렇다는 거 얘기하고 동남아에 있는 화교들이 티베트에 대한 인식은 어떤가? 옛날에 뭐 인민해방군이 티베트를 해방해줬다는 홍보로 계속 해 있지만 지금은 침략을 당했고 그 전에는 어, 그 독립국가였다 이런 거를 요즘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달라이 위상에 대한 티베트인들의 인식은 어떠냐 그러면 뭐 아주 상징적으로 존경하는 인물이고 종교와 정치가 지금 재정일치 성격의 망명정부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사람들은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정통성은 1642년부터 달라이 라마 5세가 세운 정부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모두 다 그런 것을 인정하고 있고 예를 들어 한국에 있는 티베트인들도 한국민이라 한국 국적이 있다 하더라도 티베트 망명정부에 납세를 하고 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인도는 티베트 망명정부에 대해서 우호적인가요? 아니면 다른 나라로 이동? 인도 정부는 처음부터 우호적으로 지금까지 활동을 보장받고 있다는 식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달라이라마가 외국 방문할 때 외국이 눈치를 안 보느냐 했는데 아베 총리는 눈치 보는 거 없이 만났고 프랑스가 만난 적이 있는데 프랑스 비행기 구매를 취소했다고 그런 얘기죠. 우리나라 조계종에 이 자살한 스님이 계시죠. 얘기 듣기로는 그 스님이 티베트 망명정부, 아니 티베트 승려들을 초청하려고 했었다는 게 있어요. 죽기 전에. 그거 무슨 그래서 그 자살이 아니고 자살당한 거 아니냐 하는 그런 그 뉴스 나오고 그냥 금방 다 그냥 없어졌는데 조계사에서 그 보수 성향에 있는 스님이 그 스님이 마지막이었다고 그러는데 보수 성향이 있는 그 스님이 티베트 망명정부에 있는 스님을 초청하려고 했었다 그런 얘기를 좀 들었어요. 그런데 초청 못하고 죽어버렸어요. 뭔가 이상하다 이거지. 항상 요즘 우리 한국 자살에는 이상한 자살이 많은 것 같아요. 티베이트인들은 분리 독립을 원하는가? 그런데 이 표현을 자세히 보면은 이런 표현을 했어요. 티베트의 언어와 문화를 지켜준다면 단판 협상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고도의 자치를 인정해준다면 업세트 하겠다. 독립은 안 하더라도 고도의 자치. 왜 그러냐? 우리는 작은 민족이고 힘도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좀 더 극단적으로 나가기보다는 우리가 안정적으로 취하는 쪽을 택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무슨 정치 문제나 이런 것도 그러지만은 안정성, 보수성은 양면이 있다 이게요. 이게 같은 게 아니다 이게요. 양면 극단화가 될 수 있는데 이 보수성이라는 게 안정만 취하는 게 아니고 어떤 경우에 행동으로 하는 것도 보수성으로 바뀌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망명정부가 약한 이유는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지 않은 재정 일치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많은 티베이트인들은 사실은 분리 독립을 원하지 않겠냐 이게요. 그래서 빨간 글씨로 좀 못마땅해서 질문을 했다고 그러는데 티베트의 독립을 원하는 사람들이 지금 망명정부에서 하는 의견이랑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요? 물어보니까 상당히 많이 있다. 그런데 티베트의 근본적인 이익은
티베트의 종교와 문화와 생존할 수 있는 생태적인 공간이 보존이 된다면 이게 제일 근본적인 이익 아니냐.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망명정부는 꼭 독립이 아니더라도 이 고도의 자치, 예, 그런 게 어디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한일 합방에 대해서 했을 때 말도 안 되지. 그거는 국가가 인정이 안 되는 거니까. 뭐, 다 일본말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 다 배웠고, 또 한글도 배웠죠. 두 가지 다 배웠던 거로, 우리 어르신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거기다가 이제 한국 사람들은 또 만주까지 뭐 이런 데 있으니까, 한국 사람은 세계 3개국어로 했어요. 우리나라 말, 일본 말, 중국말. 그렇게 좀 국제적으로 살았는데, 저는 한국말뿐이 못하니까, 비국제적으로 살고 있네요. 뭔 얘기를 풀으려는 건지 내 스스로도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렇다는 얘기고 미래의 문제는 또 어떻게 상황이 변할지 모르니까는 그때 가서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우리는 인권을 논하기 전에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문제를 먼저 다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스루프 타임즈의 우선순위도 생존인데, 이분이 얘기하는 생존하고 같은 개념으로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얘기하는 생존은 그런 거 아닌 것 같은데, 그 생존이라는 용어, 서바이벌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얘기하는 서바이벌 생존이라는 것은 독립된 서바이벌을 얘기하는 거지, 그냥 목숨만,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목숨만 연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아닌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티베트 라마교의 정신이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다. 몽골 원나라가 티베트를 점령하였는데 라마교리를 배운 원나라 왕조가 여기에 빠져들었다. 이후 몽골 원나라 남자는 모두 의무적으로 라마교 수양을 쌓게 했다. 군대 갔다 오는 것만큼 라마교에 가서 몇 년을 갔다가 거기 갔다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무섭고 용맹한 전사들의 정신은 사라지고 어느 날 갑자기 자신들의 고향으로 말 타고 그저 돌아갔다. 명나라가 반란을 일으켜서 원나라를 내친 게 아니고 원나라가 제국을 만들고서 네 개의 나라로 쪼개지죠. 그리고 이제 중국이 이제 적통이 쭉 지배를 하고 있었는데 그 몽골로 다시 돌아가면서 거기에 있던 나라들은 각자 다 분리 독립을 했죠. 러시아라는 것도 거기까지 영향을 미쳤었다고 몽골이 영향을 하는데 그렇게 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민중 반란도 뭐 없었던 건 아닌 거로 알고 있지만은 그래서 명이 수립되고 유교를 앞세웠죠. 명이 새로 건국된 조선은 명의 유교를 받아들이고 스스로 사대주의에 빠지면서 대부분의 양반 놈들은 새끼 중국인이 되었었다. 이렇게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티베트가 요즘은 중국 입장에서는 뭘로 볼 거냐 그러면 역시 저는 지하자원 아니겠냐. 그래서 이게 2009년에 근데 이거를 또 수정을 했네요. 티베트 골드러시. 최근 중국 정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티베트에 매장되어 있는 지하자원은 101조 위안, 약 119조 원 어치, 특히 구리, 크롬, 금강석, 수정은 전국 31개 성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많다. 독립 안 시켜주겠죠.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런 티베트 인터뷰를 보면서 라마교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을 좀 풀어 매기고 싶은데요. 예수가 태어났을 때 찾아온 동방박사 3인은 아마도 예수가 환생한 달라이 라마라고 믿고 먼 길을 왔다. 후보는 여러 명 있었을 것이다. 나이가 어느 정도 되면 티베트에 가서 티베트 종교 수업을 받았을 것이다. 수양을 쌓고 환생한 달라이 라마 여부에 대한 시험을 받았을 것이다.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온 이유는 달라이 라마 선택에서 탈락했을 것이다.
그래서 신약성서의 예수의 젊은 시절 얘기는 없다는 얘기 등이 성약성서라는 걸 통해서도 내려오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이고요. 김정민 박사가 인터뷰를 끝나고 한 얘기들을 쭉 이 풀어 매겼는데 결국 중국하고의 관계 뭐 이런 것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에서 다른 티베트인과 대화를 한 게 나중에 또 소개를 하겠다고 있고, 자기네들은 무늬만 반중 측미가 아니고 우리는 행동을 한다. 중국 분할 회의를 논한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현재 중국 공산당은 중앙 통제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고, 그리고 중국 농공민이 사실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고, 모든 금융구체를 숨겼던 소련이 어느 날 갑자기 무너졌듯이 이 중국 중앙정부도 부도가 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련이 해체될 때 돌볼 수 없으니 그 스탄 국가들을 강제로 독립시켰다는 얘기죠.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뭐 이렇게 되니까 요즘 중국이 그쪽하고 또 잘 해본다고 뉴스가 나왔고, 지방정부 부채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뉴스 계속 여러 뉴스에서 거론이 되고 있고요. 그런 입장에서 중국 공산당한테 전쟁은 땡큐다.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다. 그리고 중국은 분할될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해체된다 이거죠. 천멸중공이 평생의 소원이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전쟁도 전쟁이다. 미국이 이길 것 같기에 이길 것이기에 베팅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자기는 2007년부터 연구하고 준비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중국과 모든 외교관을 다 끊어라. 못 끊는 분야는 모두 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중국은 대리전을 원한다. 그래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터지면은 대만을 그때 점령할 거다 이거죠. 제2의 항미 원조라고 걔네들 그러죠. 6.25 전쟁을 항미 원조 전쟁이라고 해서 국뽕 영화도 만들었죠. 거기서 얼어 죽은, 물론 미군이 철수를 했지만은 개마고원 뭐 거기 어디죠? 그 추운 산악 지형에서 한국이 강력하게 나가야 된다. 그리고 원래 이 무서운 개가 짖지, 무는 개는 짖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미사일 쏘고, 그 다음에 남한을 초토화시키갔어.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것들은 모두 개 짖는 소리지, 진짜 공격할 개는 짖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 총선 국민의힘이 이겨야 된다는 거 저하고 생각이 같고, 이재명이 만약에 이긴다면 내부 간첩을 양성할 수 있어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 뭐 빠른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노조를 개박살내야 된다. 한국 입장에서는. 그리고 태극기 부도는 오로지 할렐루야다. 한계가 있다. 종교를 앞세우면은 뭐 되는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돌이켜서 1공화국 시대 때 얘기하면 이승만 대통령에는 모두 간첩이었다.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몽이 된 중국문, 중경제력, 미추월은커녕 더 벌어졌다. 뭐 이미 알고 있는 얘기지만은 김은정 기자가 조선일보에서 했는데, 주가를 보면은 이게 어디 주가냐, 저건 쭉 잘 올라가고 있는데, 중국은 2021년 5,807선에서 지금 3,218선으로 쭉 추락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현재 GDP 대비 중국 경제 규모는 76%에서 64%로 하락을 했다. 이런 얘기고요. 이것은 제가 방송을 할 때마다 중공을 주적으로 한다는 그런 거에 대한 갈등 관계를 제가 좀 표시한 거죠. 중국이나 북한처럼 국가 자본주의 성격인 경우에 금융 화폐 대립 관계, 이런 거를 또 좀 제가 정리해서 잊지 않기 위해서 항상 소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